지은 씨, 오늘은 좀 웃어봐. 남자들 기분 좀 맞춰줘야지. 회식 자리는 낡은 고깃집 2층 룸이었고 퀭한 형광등 아래 테이블 위엔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오태식 대표가 비서 한지은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주잔을 내밀었어요. 우리 지은이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해? 회사 생활이 뭐야, 분위기지. 한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잔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중소건설사에서 4년째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34살, 평범한 외모에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비서 양반, 술은 이렇게 따르는 거야. 두 손으로. 장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로 알려진 남자였지만 사실 그의 과거는 조폭이었어요. 덩치 큰 그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훅 잡았습니다. 딱. 지은이 젓가락을 테이블에 정확히 한 번 내려놓았어요.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뭐,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 도철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3초 드릴게요. 하나. 인연이 진짜? 둘.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셋. 도철이 지은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도철의 손목이 비틀렸고 그의 거대한 몸이 휘청거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3초 만이었죠. 형님. 도철의 부하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첫 번째 남자는 팔꿈치가 꺾였고 두 번째는 다리가 걸려 넘어졌으며 세 번째는 자기 동료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총 7초. 룸 안에 있던 10명의 남자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오태식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치게 하려면 지금처럼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도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서지, 접대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룸 한쪽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어요. 신입 비서 김다인이 떨리는 손으로 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장면이 녹화되고 있었죠. 지은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건물 1층 경비실에서는 박인태 경비원이 조용히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저장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야? 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순한 양처럼 보이던 그 비서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걸. 20년 전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적힌 작전 보고서들이 지금도 군 기밀 서류함 깊숙이 잠겨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녀가 4년 동안 참아온 한계선이 드디어 깨졌다는 걸. 과연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한 양이 아니었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시작 전에 어디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저 멀리 우크라이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한지은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죠. 그녀는 항상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좁은 원룸의 부엌에서 그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하나, 김치 몇 조각, 흰 쌀밥 한 공기. 검소한 식단이었지만 영양 균형은 완벽했죠. 오늘도 무사히. 지은이 작게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현관 옆 신발장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밥을 다 먹은 그녀는 구두를 꺼내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화를 닦듯 정성스럽고 꼼꼼하게요. 구두 뒤꿈치의 긁힌 자국도 하나하나 문질렀습니다. 4년이나 됐네. 지은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하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날이 어제 같았죠. 출근 준비를 마친 지은은 냉장고에서 작은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볶음 멸치였어요. 그녀는 그걸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7시 50분.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지은은 경비실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두드리자 박인태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은 씨. 또 뭐 가져왔어? 61세의 박인태는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멸치볶음이요. 아저씨 술안주로 드세요. 아이고, 맨날 미안하네. 내가 뭐. 박인태가 반찬통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는 퇴직을 1년 앞둔 경비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죠. 혼자 사는 그에게 지은의 반찬은 큰 위로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전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지은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훈련 중 생긴 오래된 흔적이었습니다. 5층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회식 때 봤어? 도철 그 양반 또. 쉿, 조용히 해. 대표님이 들으면. 직원들이 수군거리다 지은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갔어요. 대표실 바로 앞 비서 데스크였죠.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빛이 바랜 군번줄로 만든 팔찌였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 팔찌는 20년 전 작전 중 전사한 전우의 유품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팔찌를 버리지 못했죠. 지은 씨, 커피 좀. 오태식 대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52세의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죠. 그의 진짜 얼굴을요. 네, 대표님. 지은이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그 순간 신입 비서 김다인이 복사실에서 나왔어요. 29세의 다인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인 씨, 괜찮아요? 지은이 물었어요. 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죠. 언니 저 계약 연장 안 될 것 같아요.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정규직이었어요.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고 그 권한은 오직 대표에게만 있었죠. 왜요? 다인 씨 일 잘하잖아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 말을 못 들은 척 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다인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대표님이 제 어깨를 계속 만지셔서 전 그냥 화장실 간다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대표님이 차갑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오태식의 그런 행동을. 하지만 지금까지 참아왔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다인 씨,
조금만 버텨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언니가 뭘 어떡해요? 우린 그냥 을이잖아요. 다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사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은은 커피를 들고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태식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그래, 도철이. 오늘 저녁에 보자고. 응, 비서들도 데려올게.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숨기고 커피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회식 있어. 준비해. 네, 대표님.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가 4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한계가 무너질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 30분. 지은과 다인은 대표의 차를 따라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오늘은 좀 분위기 띄워야 돼. 도철이 형님이 기분 좋게 해줘야 다음 프로젝트 따내거든. 오태식이 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은과 다인은 뒤따라 들어갔어요. 룸 안에는 이미 장도철과 그의 부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10명. 모두 덩치가 크고 눈빛이 험상궂은 남자들이었죠. 오, 대표님. 오셨어요? 도철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46세의 그는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됐지만 사실 10년 전까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팔뚝에 지워지지 않은 문신 자국이 그걸 말해줬죠. 도철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막 왔어요. 그나저나 비서들이 예쁘네요. 도철의 시선이 지은과 다인을 훑었습니다. 불쾌한 시선이었어요. 다인이 움찔했지만 지은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태식이 지은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은 씨, 도철 사장님께 술 좀 따라드려. 네. 지은이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어요. 하지만 도철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비서 양반. 술은 두 손으로 따르는 거야. 예의가 그래야지. 손 놓으세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철은 웃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 회사 생활이 뭐야, 분위기지. 안 그래요, 대표님? 하, 지은 씨. 도철 사장님 말씀이 맞아. 좀 편하게 해. 오태식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도철의 체온이 불쾌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인 씨도 와봐. 여기 앉아. 도철의 부하 하나가 다인을 불렀어요. 다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자 그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기요. 전. 왜? 회사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지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인의 떨리는 어깨를, 억지로 참는 표정을, 주먹을 쥔 손을.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훈련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 전우. 그녀도 다인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 했던 말. 참지 마. 참으면 내가 부서져. 하지만 그 전우는 참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지은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었죠. 지은 씨? 왜 그래? 술 안 마셔? 오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녀 앞에 소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리 마셔. 도철 사장님이 따라주신 거야. 네. 지은이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술에 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또 참는 거야? 또. 그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참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이게 평범한 삶이야? 모욕당하고 침묵하는 게. 야, 비서. 왜 안 마셔? 도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의 어깨를 훅 잡았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지은이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정확히 또렷하게. 루만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 치우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오태식의 눈이 커졌죠.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도철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10년 전까지 조직에 계셨죠. 폭행죄로 2번 입건됐고 지금은 가짜 회사 차려서 하청으로 돈 빼먹고 계시잖아요. 순간 루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회사 등기부등본부터 국세청 자료까지 다 봤거든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식 전에 도철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군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이었어요. 인연이 진짜? 도철이 지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퍽! 도철의 손목이 비틀렸어요. 지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관절 기술이었죠. 도철의 거대한 몸이 휘청거렸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형님, 부하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지은이 그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꺾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두 번째 남자는 다리가 걸려 얼굴부터 바닥에 박혔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자기 동료와 부딪혀 함께 쓰러졌죠. 총 7초. 10명의 남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인은 입을 막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치게 하려면 지금처럼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은이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도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 비서지, 당신들 장난감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윙. 다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인이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의 눈빛이 다인을 향했습니다.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건물 1층 경비실. 박인태가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카메라가 룸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만. 박인태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오태식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룸 안에서 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이제 와서요? 지은이 비웃었어요. 4년 동안 참았어요. 대표님의 성희롱도, 도철 씨의 협박도, 다인이 우는 모습도 다 참았죠.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못 참겠어요. 왜냐면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것을 꺼냈습니다. 군번줄로 만든 팔찌였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참으면 내가 부서진다고.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과 다인이 나갔어요. 뒤에서 오태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잠깐만. 우리 합의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지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참진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박인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지은 씨. 박인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USB를 건넸죠. 이거 받아. CCTV 원본이야. 지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밤 11시. 지은은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회식에서 찍은 사진들과 박인태가 준 CCTV 영상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은은 싸움의 전문가였지만 법의 싸움은 달랐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인이었어요. 언니, 저예요. 다인 씨,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언니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저도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우리 내일 회사 가서 얘기하자. 근데 언니, 회사에서 우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시작했잖아.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선 오태식과 도철이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전화를 끄는 지은은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박인태. 지은 씨, 이것도 받아두세요. 지난 6개월간 2층 복도 CCTV입니다. 대표실 출입하는 사람들 다 나와요. 첨부 파일을 열자 여러 영상이 보였습니다. 오태식이 늦은 밤 의심스러운 남자들을 대표실로 들이는 장면,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들. 이건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성희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리가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지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택배는 보통 낮에 오니까요. 지은이 문 앞 선반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집었습니다. 전역할 때 가져온 특수 경봉이었어요. 2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죠. 문 열어주세요. 지금 안 받을게요. 내일 다시 오세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도어락을 억지로 여는 소리였습니다. 도철의 부하들. 지은이 즉시 판단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112에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회식 자리에 있던 도철의 부하들이었죠. 가만히 있어. 우리 할 말만 하고 갈게.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전화래. 영상 지우고 입 다물면 돈 줄게. 안 그러면
두 번째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쩔 건데요? 지은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경봉을 등 뒤로 숨기면서요. 다쳐도 몰라.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탁! 경봉이 쇠파이프를 쳤습니다. 금소금이 울렸고 남자의 손에서 파이프가 떨어졌어요. 동시에 지은의 발이 남자의 무릎을 찍었습니다. 크억!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지은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몸을 돌리며 경봉으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15초 만에 두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신고했어요.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폭력을 사용한 거니까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불법 침입과 협박이요. 저 두 사람이에요. 지은이 바닥의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려 하자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어요. 야, 너도 끝났어. 우리 형님이 가만 안 둬. 형님이 누군데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장도철이요. 이 동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이 굳었어요. 장도철,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다녀. 왜요 가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직접 잡아넣었던 사람이거든요. 폭행죄로. 근데 얼마 전에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경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녀의 조사가 맞았습니다. 남자들이 연행된 후 경찰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신변 위험 느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거. 경찰이 명함을 건넸어요. 노무사 사무실 연락처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는 여기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차가 떠나는 걸 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어젯밤에 사람 때렸대. 진짜? 근데 정당방위 아니야? 그래도 비서가 사람을 때려? 무서워. 지은은 무시하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대표실로 오세요. 인사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10분 후였죠. 다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언니, 저도 불렀어요. 같이 갈까요? 응. 두 사람은 함께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태식뿐만 아니라 인사팀장,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오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변호사 김석훈입니다. 오늘은 법적 문제를 정리하러 왔어요. 법적 문제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지은 씨, 당신 어젯밤에 사람 폭행했죠? 그것도 무기로.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봉으로 두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죄죠. 그 사람들이 먼저 침입했어요. 정당방위예요. 증거 있어요? CCTV도 없는 원룸에서요?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의 집엔 CCTV가 없었죠. 그리고 다인 씨. 변호사가 다인을 봤어요. 당신 어제 무단으로 회식 장면 촬영했죠? 이건 초상권 침해예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저는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태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우리 합의하자고.
대표가 서류 2장을 내밀었어요. 지은 씨는 사직서 쓰고 조용히 나가. 그럼 폭행죄 고소 안 할게. 다인 씨는 영상 삭제하고 입 다물어. 그럼 정규직 전환시켜줄게. 지은과 다인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서류였죠.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 오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손이 펜을 집었어요. 다인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언니, 어떡해요? 다인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펜을 들고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는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싫어요. 뭐? 합의 안 해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리고 대표님, 제가 가진 증거가 이것뿐일 것 같아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인태가 보낸 6개월치 CCTV 영상 목록이 떠 있었어요.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밤에 대표실로 들어온 사람들 다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희롱 문제가 아니에요. 횡령이죠.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다인 씨. 언니. 두 사람이 대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오태식의 고함이 들렸어요. 당장 전현들 막아.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인이 물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지은이 멈춰서서 다인을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또 참는 거야. 알겠어? 다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경찰이 알려준 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태식과 도철 뒤에 훨씬 더 큰 배후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배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노무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40대 여성 노무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직장 내 괴롭힘 건이죠? 네, 그런데요. 지은이 가방에서 USB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횡령 의심 정황이에요. 이수진 노무사가 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 15분.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어느 정도예요? 단순 성희롱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예요. 대표가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중간에서 빼돌린 거죠. 노무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CCTV 보세요. 밤늦게 들어온 사람들, 전부 장도철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 돈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경찰에 고발해야 해요. 노동청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노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탄탄해요. 하지만요.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장도철 같은 사람은 더더욱요. 노무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은 씨죠? 나 장도철이에요. 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음성이었죠. 어떻게 제 번호를? 회사 인사 파일 보면 다 나오지. 그나저나 지은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거절할게요. 거절? 지금 내 부하 둘이 경찰서에 있는 거 알죠? 당신 때문에요. 도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합의하자고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지은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다인 씨 집 주소 알아요. 혼자 사시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인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어요. 협박이에요, 그거? 협박? 아니, 그냥 사실 확인이죠. 그리고 박인태 경비 아저씨, 딸이 미국에 있다면서요? 유학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철은 모든 걸 조사한 거예요. 지은 주변 사람들까지. 저녁 7시. 한강공원의 벤치에 장도철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과 뒤로 부하 5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달랐어요. 군인의 그것이었죠. 오, 혼자 왔네요? 똑똑하시네. 도철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제 현명하게 생각해봐요, 지은 씨. 영상 파일 전부 지우고 앞으로 입 다물고 살면 다인 씨도 박 경비 아저씨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철이 피식 웃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당신 혼자 우리 10명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운 좋게 내 부하 둘 정도야 제압했지만 오늘은 다르거든요. 그의 손짓에 부하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쇠파이프나 강목을 들고 있었어요.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 빌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다쳐서 실려가든지.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부하들을 하나하나 훑었어요. 거리, 무기, 자세 모두 계산하고 있었죠. 도철 씨.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 왜 이 일 하세요? 뭐, 10년 전에 조폭 생활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왜 또 이런 짓을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도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평범하게? 당신이 뭘 알아요? 전과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아무도 고용 안 해줘요. 그래서 오태식 같은 놈들한테 빌붙어서 더러운 일이나 해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닥치고 살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스템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틀렸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날 보호 안 해주니까 그냥 숨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도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 707 특수임무대 상사 한지은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부하 한 명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707이 뭘 의미하는지. 전 20년 전에 전역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4년 동안 참았죠. 대표의 갑질도 당신의 협박도 다 참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다인이랑 박 아저씨를 건드리는 순간 깨달았어요. 참는 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도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참아요. 그리고 지은이 신분증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전화 한 통하면 10분 안에 여기 경찰 10명이 와요. 제가 신고 버튼 누르면 3분 안에 이 대화 전부 녹음된 거
경찰서로 전송돼요. 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허세가 아니에요. 확인해 볼래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고 긴급 신고 버튼이 대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CCTV가 3대 있어요. 저기 가로등, 저 매점, 그리고 저 다리 밑. 전부 녹화 중이죠. 부하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정말로 CCTV들이 보였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도철 씨. 지금 그만두고 돌아가면 협박죄만 받아요. 여기서 저 건드리면 폭행죄, 상해죄 추가되고요. 도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은의 눈빛이 진짜였으니까요. 젠장.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형님, 그냥 가요? 말했잖아, 가자고. 도철과 부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혼자 남은 지은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죠. 사실 긴급 신고 버튼은 설정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전부 허세였습니다. 후. 그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인이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응, 괜찮아. 집 가는 길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저 너무 걱정됐어요. 다인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다인 씨, 내일 회사 안 나가도 돼. 우리 노동청이랑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 네, 언니. 전 언니 믿어요. 통화를 끊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지.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오태식과 도철 뒤에 훨씬 더 큰 인물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인물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은과 다인은 노동청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진 노무사가 동행했고 그들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다인의 촬영본,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서까지 총 4가지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노동청 담당자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지은과 다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어요. 박인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어요. 국세청이래요. 그런데 이상한 게 대표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비실 CCTV 기록까지 다 가져간대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CTV 기록을요? 네, 그것도 지난 6개월치 전부요. 제가 당신한테 보낸 파일들 있잖아요. 그것들 원본을 다 압수해 갔어요.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아저씨, 혹시 USB 백업본은 있으세요? 그게 어젯밤에 누군가 경비실에 침입했어요. 제 책상 서랍이 다 뒤집혀 있었어요.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태식과 도철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전 USB를 집에 숨겨뒀어요. 근데 문제는 박인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일부러요. 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팔이 좀 삐끗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가 2주 정도 깁스해야 한대요. 지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인태는 61세였어요. 퇴직을 1년 앞둔 경비원이었고 그저 정의감으로
그녀를 도와준 것뿐이었죠.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CCTV에 범인 얼굴이 안 나왔대요. 모자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있었거든요. 일단 집에서 쉬세요. 제가 방법 찾을게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다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박 아저씨까지 다치셨잖아요. 알아.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아저씨가 다친 게 허실이 돼.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이수진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무사님, 증거 파일 백업본 있으시죠? 네, 제 컴퓨터에 다 저장해뒀어요. 왜요? 회사 쪽에서 원본 파일들을 없애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보안이 철저하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수진 노무사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컴퓨터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백업 하드도 없어졌고요. 경찰 부르긴 했는데 CCTV도 고장 났었대요. 지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죠. 노무사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전 사무실에 없었어요. 근데 지은 씨,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오태식이나 장도철 수준이 아니에요.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사람이요? 네, 아마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일 거예요. 국세청 감사를 그렇게 빨리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노무사님, 그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진 않아요. 증거 원본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요? 네,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진술서를 받으면 돼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과연 직원들이 자기 목을 걸고 진술해 줄까요? 다음 날 지은은 회사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영업팀 김대리였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김대리님, 그날 회식 자리에서 보셨죠? 대표님이랑 도철 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근데 지은 씨,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진술 못해요. 저도 식구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대표님한테 찍히면 전 끝이에요. 하지만 대리님도 불편하셨잖아요. 그날 다인 씨가 당할 때 불편했죠. 근데 그게 제가 나서야 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김대리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지은 씨. 전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만난 총무팀 박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긴 한데 제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거든요. 지금 직장 잃으면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이해는 됐지만 지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그날 저녁 지은은 다인과 함께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다인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사직서 쓰고 다른 회사 찾으면 되잖아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인태였어요. 아저씨, 팔은 좀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지은 씨,
내가 오늘 병원에서 옛날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옛날 동료요? 응, 20년 전에 같이 경비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변호사래요. 은퇴 후에 공부해서 로스쿨 나왔대요. 박인태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우리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대요. 무료로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요. 내일 만나보래요. 이름은 정호민 변호사고 노동법 전문이래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다인을 봤습니다. 다인 씨, 아직 안 끝났어. 네. 우리한테 변호사가 생겼어. 무료로 도와주신대. 다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태식과 도철 뒤에 숨은 그 큰 인물이 이미 최종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수단은 지은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오전, 지은과 다인은 정호민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호민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그는 박인태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증거가 생각보다 탄탄하네요. CCTV 원본은 없어졌지만 다인 씨 촬영본이랑 회식 참석자 명단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증인들이 다 증언 거부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호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밥그릇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증인이 없어도 이길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요? 물증입니다. 영상, 녹음, 문자 기록. 이런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민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태식의 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했어요. 박 아저씨가 찾아준 CCTV 영상에 나온 날짜들과 대조해봤더니 정확히 그날들마다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횡령 증거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니라 범죄예요. 경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지은과 다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호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에 노동청, 경찰서, 국세청에 동시 제보할 겁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조사가 들어가면 오태식이 손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 돕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3시 정호민 변호사는 약속대로 세 곳에 동시 제보했습니다. 지은과 다인은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고 노동청은 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발표했어요. 저녁 6시 오태식의 휴대폰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노동청에서 내일 회사 나온대요. 국세청도 재조사 들어온대요. 경찰이 대표님 소환 영장 청구했대요. 오태식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죠. 의원님, 저 오태식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생각보다. 됐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일이야. 의원님? 의원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태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9시 지은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그들은 지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은이 문을 열자 남자 둘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한지은 씨,
장도철 폭행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어요? 지금이요? 밤 9시인데요. 긴급 조사 사항이라서요.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지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방향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기 경찰서 반대 방향인데요? 아, 현장 검증이 먼저예요. 한강공원으로 갈 겁니다. 지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한강공원. 며칠 전 도철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상해. 현장 검증은 보통 낮에 하는데 그녀가 슬쩍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조수석의 남자가 돌아봤어요. 휴대폰 꺼주세요. 조사 중엔 녹음 금지거든요. 아, 네. 지은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긴급 신호를 보내는 버튼을 눌렀어요. 다인과 박인태, 그리고 정호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기능이었죠. 차는 한강공원의 외진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내리세요. 지은이 차에서 내리자 두 남자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도철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경찰 아니죠? 맞아요. 가짜예요. 근데 신분증은 진짜죠. 돈 주고 샀거든요. 도철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죠? 궁금해요? 국회의원이에요. 건설위원회 소속이죠. 우리 회사 프로젝트 따내는데 도움 많이 받았어요. 도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지은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나도 끝이래요. 그래서 날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죽일 건가요? 지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철이 웃었어요. 죽이진 않아요. 그냥 다치게 할 거예요. 많이요. 병원에 2달쯤 입원할 정도로요. 그가 손짓하자 가짜 경찰 둘이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 정도면 증언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죠. 그 사이 우리는 증거 다 없애고 증인들 입막음하고 완벽한 계획이네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뭐? 제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은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쇠파이프를 잡아채며 그의 팔꿈치를 꺾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지은이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도철이 황급히 차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지은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그녀가 도철의 앞을 막아섰죠. 어딜 가요? 비켜. 도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도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바로 그때 주차장에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진짜 경찰차 3대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 도철과 가짜 경찰들을 제압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정호민 변호사가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다인 씨가 긴급 신호받고 바로 저한테 연락했어요. 경찰한테 위치 추적 요청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인이 제때 반응해 준 거였어요. 경찰이 도철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장도철, 폭행교사, 공무원 사칭, 협박죄로 체포한다. 잠깐만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시킨 거라고요.
도철이 소리쳤습니다. 국회의원? 누구요? 건설위원회 박민수 의원이요. 그 양반이 우리 회사랑 짜고 돈 빼먹은 거예요.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어요. 정치인까지 연루된 큰 사건이었죠. 일단 서로 가서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지은은 경찰차에 올라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민수 의원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한다는 걸. 진짜 최종 보스와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도철은 구속됐고 오태식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박민수 의원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국회의원 박민수, 의혹 전면 부인. 조작된 증언 주장. 뉴스 기사가 쏟아졌어요. 박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태식 대표나 장도철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박민수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건설위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죠. 지은과 다인은 정호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배후라는 증거가 있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호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도철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박민수 의원 비서실과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태식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중 일부가 박민수 의원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됐고요. 그럼 왜 검찰은 의원을 조사 안 하는 거예요? 다인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이에요. 회기 중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없거든요.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국회가 끝날 때까지. 그게 2달 후예요.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2달. 그 시간 동안 박민수는 증거를 없애고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은 씨죠? 박민수 의원실 비서실장 강태수입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무슨 일이세요? 의원님께서 한지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의사당 의원님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거절하면요?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겁니다. 의원님은 한지은 씨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제안을 준비하셨거든요. 강태수의 목소리에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 오세요. 변호사나 다른 사람은 대동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호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 마세요. 함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야 해요. 저 사람이 뭘 준비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녹음기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저녁 7시. 지은은 국회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비를 지나 박민수 의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넓은 응접실에 박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강태수 비서실장이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한지은 씨. 앉으세요. 박민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죠.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됐어요.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지은의 차갑고 직선적인 대답에 박민수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회복했어요. 좋아요. 시간이 소중하신 모양이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한지은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의요. 정의?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돈, 명예, 복직? 박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오태식 회사보다 더 큰 기업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드릴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1억 원 정도 위로금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입 다물고 살라는 거죠? 현명하게 표현하면 서로 윈윈 하자는 겁니다.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 저는 제 명예를 지키고요.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의원님, 당신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청업체랑 짜고 돈 빼먹고 성희롱 덮어주고 증거 없애려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잖아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말 조심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국회의사당이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근데 의원님은 국민한테 총 겨눈 거잖아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전 당신 제안 거절할게요. 그리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후회할 겁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이 상대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전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질 겁니다. 시스템이 당신 편이 아니거든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군번줄 팔찌였습니다. 의원님, 이거 보여요? 그게 뭔데요? 제 친구 유품이에요. 20년 전에 훈련 중 죽은 전우의 거예요. 지은이 팔찌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시스템이랑 싸웠어요. 부대 내 부조리랑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죠. 상관들도 동료들도.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 맹세했어요. 다시는 시스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래서 특수부대 갔고 살아남았고 전역했죠. 지은이 팔찌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원님은 시스템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스템은 결국 국민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은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태수가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의원님, 저 여자 위험합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닥쳐. 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국회의사당을 나서자 정호민 변호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녹음 다 했어요. 1억 원 매수 시도까지요. 지은이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정호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의원직 상실 사유가 돼요. 근데 변호사님, 이거 국회에 제출해도 묵살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정호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탐사보도 전문 기자거든요. 이 녹음 파일이랑 증거자료 전부 넘길 거예요. 방송 타면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틀 후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박민수, 건설업체 비리 연루 의혹, 피해자 매수 시도 녹취록 공개. 방송이 시작됐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건설위원회 박민수 의원이 중소건설업체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폭로하려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에 지은과 박민수의 대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어요. 1억 원 정도 위로금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입 다물고 살라는 거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박민수 당장 사퇴하라. 피해자 용기에 박수를.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 의원 사무실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국회는 긴급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민수는 출석을 거부했지만 여론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국회의원 박민수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박민수는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날 저녁 검찰은 박민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그는 이제 평범한 피의자에 불과했죠. 박민수,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증인 매수 시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지은과 다인, 박인태는 정호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언니. 응.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왜 안 기뻐 보여요? 박인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무슨 말이에요? 박민수는 끝났지만 그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정호민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긴 날이니까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만큼은 기뻐해도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작은 전투는 이겼네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친구로부터. 지은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민수보다 더 큰 누군가가. 아직 끝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계선을 넘었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오태식은 횡령과 성희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장도철은 폭행교사와 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죠. 그들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이후였어요. 지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경호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면접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 왜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평범한 일을 원하는지. 어느 봄날 오후 지은은 작은 동네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사서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다. 지은이 중얼거리며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관장이 그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서 지원하러 오셨어요? 네,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관장은 지은의 이력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그런데 왜 도서관에?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책 좋아하기도 하고요.
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지은은 그렇게 도서관 사서가 됐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녀는 만족했어요. 같은 시각 다인은 노동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인은 더 이상 비서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회사 상사가 자꾸 불편한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상담해 줬습니다. 이제 다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됐어요. 박인태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그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정직한 떡볶이였죠. 아저씨, 여기 떡볶이 맛있다면서요?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인태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라. 아저씨가 20년 동안 경비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거야. 에이, 진부해. 아이들이 웃었지만 박인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재료를 속이지 않았고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석 달 후 그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식집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과 다인, 박인태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지은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다인 씨,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일하느라 바빠서요. 근데 행복해요. 진짜로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인태가 봉투에서 떡볶이를 꺼냈어요. 자,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우와, 아저씨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그럭저럭. 근데 재밌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보람 있거든. 세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몇 달 전의 악몽 같은 일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언니, 그때 생각나요? 회식 자리에서 언니가 젓가락 딱 내려놓을 때 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웃었어요. 기억나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었어. 근데 후회 안 해요? 아니, 전혀. 그때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박인태가 맥주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CCTV 저장 안 했으면 평생 비겁한 늙은이로 살았을 거야. 세 사람은 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다시는 참지 말자. 응, 참지 말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민 변호사였어요.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개정한대요. 우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지은 씨한테 국가 표창도 준대요. 용기 있는 시민상이요. 전화를 끄는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인이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법을 바꿨대. 네. 우리 사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된대. 그리고 나한테 표창도 준대. 다인과 박인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박이에요, 언니. 축하해, 지은 씨. 하지만 지은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뭔가 허전했죠. 근데 있잖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다인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주말에 우리 만나고. 이게 평범한 삶 아니에요? 맞아. 평범하게 산다는 게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게 아니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맞서 싸우고 이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박인태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였네요. 한 달 후 정부 청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지은은 검소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장관이 그녀에게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한지은 씨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다인과 박인태가 박수를 쳤어요. 지은은 표창장을 받아들고 그들을 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은은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지은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왜 도서관에서 일하세요? 다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 도서관 사서로 일할 거예요. 조용히, 평범하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나 제 주변 사람을 괴롭히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참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창장을 책상 서랍에 넣으며 그 옆에 있는 낡은 팔찌를 봤어요. 준혁아, 나 잘했지? 지은이 팔찌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못 이긴 싸움. 내가 대신 이겼어.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그녀는 팔찌를 작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더 이상 가방 속에 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은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범한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도. 지은의 휴대폰에 다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셋이 또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꼭 가자. 우리 평범하게 살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 강함은 조용히 드러난다. 그리고 평범함은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점수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